빌딩 부자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는 빌딩 로드 부동산 중개의 오동엽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주 바쁘고 능력이 뛰어난 분을 모셨는데요. 법무법인 구성의 대표 변호사인 김동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구성의 김동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매체 출연은 처음이라 그 영광을 오동엽 우리 대표님이 또 가져가셨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 법정에 가서 변론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긴장이 많이 돼요. 변호사님이 주로 맡아서 하시는 소송은 어떤 내용의 소송이 많나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을 뗄래야 뗄 수 없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송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신 겁니다. 인간 김동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동기, 당신의 부동산 재테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거든요. 손 대면 다 손실이야. 그래도 부동산은 아주 실패에는 없었고 네. 주식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자 지금 10년 갖고 있는 주식이 마이너스 80%고 이게 의도치 않게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는 거 보면은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말 올초 같은 그 화랑장에서도 파란불. 부동산은 재테크를 한 건 없었고요. 네. 법원에 있을 때는 그때만 해도 대출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야 했다고 마음 먹은 게 2015년, 2014년 그때가 대출 규제를 막 풀어줄 때였어요. 가능한 오래도록 안 되면서 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운이 좋게도 제가 딱 구입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재건축 바람이 불어갖고 지금 작년에 이제 입주를 했죠. 변호사님 얘기 듣다 보면은 전형적인 강남 키즈세요. 강남에 태어나가지고 자란 거죠. 그러면 내가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 신혼집을 어디 구하냐? 내가 제일 잘 아는 동네니까 난 그냥 내가 아는 동네 살고 싶어요. 그래서 강남에 그냥 집을 구하는 거죠. 강남이 오를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아니까 사는 거예요. 강남 키즈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구 키즈거든요.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구에 계속 있었으면은 결혼할 때 대구에 집 샀겠죠. 물론 대구 아파트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수성구, 범어도. 근데 강남 아파트 오르는 거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이제 법률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시장에서도 가계약금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빌딩 시장도 가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사례가 좀 많아요. 그럼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가계약이라는 거는 법률 용어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계약금은 뭐 매매든 10%가 이제 그죠. 매매 대금의 10%를 드리는 게 관행이죠. 근데 이제 가계약금은 물건을 잡아놓는다고 해야 되나? 주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 200만 원 갖고도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이 됐으면 상관없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변심해갖고 가계약금만 서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한테 계획을 요구하거나 내가 뭘 취할 수 있는 게 계약금이냐. 내가 50억짜리를 건물을 사고 싶은데 원래 정상적인 계약은 5억을 주고 5억을 주고 계약서 작성하는 건데 딴 데 팔릴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사고 싶으니까 이게 5억을 줘야 되는데 1억을 2%인 1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수요일에 계약하자라고 했는데 화요일에 전화 와가지고 나 안 팔래. 마음 바뀌었어. 내가 1억 받은 거 그냥 대주를 줄 테니까 끝내자. 기존에 받았던 가계약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리하자라는 거는 솔직히 법률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당사자끼리 그냥 오래된 관행인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체 시장에서 그렇게 가계약금이 있다 보니까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계약 안 하면 그냥 가계약금만 내가 몰취한다, 가계약금만 돌려주겠다. 나중에 계약금까지 그냥 우리 가지 말자라는 의사를 확실히 한 후에 주고받으면은 원래 아파트는 가계약이 좀 성행했잖아요. 전세든 매매든. 근데 빌딩은 제가 15년간 일을 해봤지만 14년간 가계약금의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작년
2020년에 가계약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아마 기존에 아파트 하셨던 분들이 대출 규제도 있고 아파트 예전 규제가 많아지니까 종합빌딩으로 많이 넘어왔을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습성대로 여기 건물 시장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개인이 이분한테 그러죠. 이 건물도 가계약금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분 예 그렇죠. 가계약금 줘야지 내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오래 일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제 채널이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좀 시장이 오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중개인들 또한 많은 중개를 성사시킵니다. 이거 꼭 사시면 됩니다. 많이 오를 겁니다. 좋은 건물입니다. 라고 이제 브리핑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중개인이다 보니까 그 브리핑 능력이 소위 말하는 브리핑빨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왜 문제가 안 터지냐? 오르는 시장이니까. 고객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고 베이팅 시장에서도 가계약이 성행한 상태가 된 거죠. 가계약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 계약서 항상 그 계약금만큼을 위약금으로 하고 배액 배상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쵸, 예. 그럼 배액 배상하고 끝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물건을 잡고 싶을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예. 근데 한 가지는 가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가등기 하면 또 가등기도 근데, 예. 비용이 들어가요. 가등기 물론 비용도 들고 그거는 또 그 매도자가 그렇죠. 매도자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거거든요. 그 어느 한쪽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그것 또한 뭔가 법원에서 그 집행 권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매수자 혼자 신청할 수는 있고 당장이라도 잔금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걸 소명이 되면은 법원에서도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건물 등기부 등본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됐다라고 등기가 올라오고 실제 매매에서 이전 등기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은 근데 아무래도 그러면 좀 매도인이 좀 싫어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방법 외에 제가 또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에스크로 하자. 매도자가 그것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매매를 한다고 도장 찍었는데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와. 변호사한테 맡겨놔. 에이씨 뭐야 이게 나 건물 판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임차인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바뀐다는 얘기 듣고 나는 나가겠다. 어차피 장사 안 됐는데 건물주가 바뀌니까 나는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는 걸 제일 원래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임대료 올릴까봐. 임차인도 소유자가 바뀌어서 나가겠다라고는 할 수 있거든요. 법원 판결에서도 그럴 경우에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게 공평의 원칙상 맞고 그 경우에는 내가 나갈래라고 하면은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공평의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좀 의문이 뭐냐면은 임대인도 임차인 너 나랑 계약한 게 아니라 이 매도자하고 계약했으니까 난 너하고 계약 안 했으니까 너는 나가 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해야지 이게 공평의 원칙이 맞는 거잖아요. 원칙으로는 임대차 계약은 네. 그 법률상 채권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채권 계약. 채권은 그냥 임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매도인이랑 나랑 임차했으니까 나는 매수인하고는 임차 안 했잖아요. 예.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주택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깨지는 게 대항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는 거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력. 매수자에게 없는 힘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아이템이 대항력이네요. 그러면 물건은 채권을 깨뜨릴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에 임차인도 깨뜨릴 수도 있고 임대인도 깨뜨릴 수 있는데 여기에 임차인한테 야 네가 나가기 싫으면은 너에게 힘을 줄게 아이템 하나 줄게 그게 대항력이야 라고 해서 아이템 하나를 옆구리에 딱 차줬네. 그렇죠. 근데 칼 뽑으면 되네. 강력하죠. 강력하죠. 그러면 대항력은 물건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뭐 임차인이 뭐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임차인이 갑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닙니다. 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임차인 많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 권리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 편을 써가지고 뭐 그런 생각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매수인은
내보내지는 못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자기가 원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막으려면은 그 매매계약에 언제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그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거를 받아오게끔 그걸 매매계약 내용에 집어넣어서 이거 안 되면은 심한가면 계약 해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하게끔. 임차인이 나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임차인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적절한지를 먼저 보시고 이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굳이 나가는 사람 바지 가랑이 붙잡고 더 있어줘 너 나가면 나는 뭘 때려 힘들어져 이러는 게 아니라 야 너 나가? 그래 나가? 너 나가는 김에 뭐 나 좀 뜯어 고치고 해가지고 더 임대료 많이 내는 더 좋은 임차인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건물을 사셔야죠. 그쵸. 그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 중고차 사면은 중고차는 저거 보험 사고 네. 보험 가입 내역 이렇게 싹 내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원래 건물도 이 건물에 지금 뭐 개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체한테 위탁으로 맡기는 거잖아. 그럼 뭐 업체가 체계적으로 딱딱딱딱딱 관리를 해준단 말이야. 공사 이력이라든지 이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놓는데 이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자가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거지. 보통 매도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누수되는 건 내가 3천만 원 주고 고쳤는데 너 아깝다. 내가 살 줄 알았으면 3천만 원 주고 안 고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너 잘 사는 거야. 내가 그만큼 이제 다 수리하고 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재료로 쓰는 거지. 그걸 뭐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러는 건 아니지. 매도자들이 뭐 누수가 있다 없다 균일이 있다 없다 근데 그걸 체크해 주세요 라고 중개인이 내밀어도 고객분들이 잘 몰라? 이제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형사고소 사기다. 분명히 물론 이제 대부분 꼬마빌딩은 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게 대부분인데 피가 새요. 매도인은 알아. 근데 매수인은 지금 모르고 샀어. 장마철이 아니니까 피가 새는지 안 새는지 몰라. 그런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가 돼서. 근데 그게 애매한 게 작년까지는 비가 안 샜어. 근데 올해 장마에 비가 새. 그럼 이게 과연 매도자가 하자담보 책임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책임 기간이 6개월이거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민법에. 만약에 그거를 이제 매수인이 하면서 알았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매입하면서 알게 됐어. 그래서 매수자가 그냥 오케이 알겠어요 라고 넘어갔으면은 자기가 나중에 그 또 동일한 문제로 제기를 못 하는데 모르고 샀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보니까 터졌네요. 네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한 지 6개월 이내니까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능하고 간혹 네가 알고도 속여서 팔았다라고 얘기도 나왔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결론이 이거네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매도인은 나중에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매수자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하자 담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또 그 전에 그 수리했던 내역들을 쭉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넘겨줘야 되겠네요. 이게 아마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사업자니까 비용 처리로 많이 했을 거거든요. 세금 계산 받았으니 네. 그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은 것만 하면은 정 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문 위탁 관리가 아닌 자가 관리여도 분명 그 유지 보수 비용 중에 그런 건 아마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지금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 매수자가 그걸 알고 샀다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너 알고 사지 않았냐? 좀 할 말이 많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는, 만약 그런 게 제공을 충분히 해줬다면은 상당 부분 줄어들겠죠. 금액도, 이 돈이 들어가지만, 매도자가 책임을 져라. 그렇지만, 네가 건물주일 때 이거 다 관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요 정도는 그냥 면피해주겠다. 그 나머지만 네가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변호사님 역시 변호사님은 다 다른. 역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또 여쭤볼 건데요.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또는 내가 공사를 하고 싶다. 뭐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게시물이 나가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쉽진 않죠. 쉽진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연체된 차임액이 3기에 달할 때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죠. 연체한 불량채권은 매수자가 그냥 떠안는 거죠. 근데 그래야지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채권 양도를 안 했으면은
이 3기라는 게 내가 소유자가 된 때부터 그때 비로소 3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채권 양도를 받았으면은 앞에 소유자 갖고 있을 때 2달 연체하고 나왔을 때 1달 연체만 해도 바로 난 얘한테 해지를 할 수 있는 해지 거예요. 통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가 내가 이 건물 사가지고 임대업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라고 하고 사시는 분들은 연체가 있으면은 연체는 매도자 네가 알아서 해라. 그쵸. 이게 법 원칙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나는 사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사를 하거나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가 전 건물주에게 2기를 연체했고 나한테 1기를 연체했으니까 너는 총 합쳐서 3기를 연체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 불량 채권을 양수를 받아야 되는 그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매수자분이 선택을 하고 그걸 매매 계약서에 녹여야 돼요.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쵸. 채권은 채권이 양수됐다. 양도됐으니까 넌 앞으로 이 기존의 밀린 차임도 기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나한테 줘야 된다. 이제 나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고요. 3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근데 3기라는 거는 총 연체된 임대료의 합계가 3개월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3기가 안 될 만큼만 조금씩 주는 거예요. 아, 양아치 임차인, 양임차인. 재판 같은 경우는 모든 그 기준이 변론종결실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한 번 하고 뭐 2번 하고 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변론종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때가 기준신 거예요. 소장을 넣었을 때는 3기였는데 예. 오늘 28일에 얘가 뭐 2.9기 정도만 된 거예요. 임대인이 제기했어요. 그럼 이제 소송이 접수되고 뭐 기일이 잡히고 이런 기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이때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를 하면은 다시 귀책 사유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상은 안 되는 거죠. 갱신 거절에 나오는 갱실 거절 사유와 바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조금 달라요. 즉시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3기 연체액에 달았을 때예요. 예? 근데 그 갱신 거절은 연체된 사실만 있으면은 나중에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연체했던 네. 기록이 있으면 지금은 연체를 안 하고 있더라도. 그쵸. 아, 몰랐어요, 저는 그거. 오늘 또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요. 역시, 변호사님, 만세! 그래서 여하튼 이제 임차인하고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을 때 합의가 돼서 합의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명도비를 주고 이제 내보내면은 뭐 좋은데 근데 이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명도비를 그 건물주는 적게 주고 싶고, 임차인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이 명도비 측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줘라 라고 하는 금액을 명시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한쪽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건물주가 노할 수도 있고 그쵸. 임차인이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 라고 임차인이 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은 불만을 가진 쪽이 소를 제기하면은 다시 소송이 시작되네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그거는 조정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확 올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7월달에 만기가 돼요. 임대료를 500만 원 내고 있는데 나는 계약 갱신할 때 1000만 원을 받고 싶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5% 있고 그게 이제 여러분 5%입니다. 5%.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안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진짜 큰 금액.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9억. 근데 거기는 5% 제한은 없지만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법률상 있어요.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이 영세한 임차인과 영세하지 않은 임차인의 기준이 서울시는 9억이잖아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9억 미만의 분들은 갱신을 할 때 5%까지밖에 인상 못하고 환산보증금 위에 있는 분들은 5% 이상 할 수 있는데 할수 있고. 그것도 이제 동의가 서로 돼야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닌 경우는 동의가 안 되면 또 소송 가는 거고. 해야 되는데 아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이 한산보증금은 9억인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 9억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심리 다 찼어요. 나는 너랑 계약을 안 할 거야. 이제는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으니까 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줘. 그거 난 이 사람한테 권리금 얼마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 봤을 때 싫어요. 얘 나가면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또 새 임차인 들어오냐 라고 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전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잖아요. 이 건물이 낡고 했으면은 이제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는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야, 이 건물 이제 리모델링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그때는 권리금을 주고받게 방해한 게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새 임차인이 그럼 난 장사하다가 몇 달 만에 나가야 되면 난 여기 안 들어갈 거야 그쵸?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약은 안 될 거고, 그럼 나는 내 권리를 내 권리를 주장한 거기 때문에 전 임차인한테 야, 미안하게 됐지만 내가 방해한 건 아니다 가 되는 거네요. 오늘 영상에서 뭐 부족한 내용 있으시면은 이 법무법인 구성의 김동기 변호사님이시니까 변호사님한테 전화 드리면 됩니까? 그럼요. 상담료. 그럼 자기가 받아야 돼. 오동엽 TV 통해서 변호사님한테 연락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상담료를 받긴 하시지만 좀 DC에서 그죠? 건물 살 때는 빌딩로드, 건물 팔 때도 빌딩로드 부동 중개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동엽 TV의 오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